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리츠크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영원한 펀드 매니저 강방천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가 주관하는 글로벌 투자 포럼에 초청을 받고 여러분과 맞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사실 묘한 현상이 많이 목격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게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왔고,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자리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표에서 사실 2010년인가요? 2010년 이후에 저희들은 사상 초유의 주식시장에서 초유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사실 뉴욕 시장이 개설된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1,0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달성하지 않았던 역사에서 1,0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목격하게 된 게 아마도 지금부터 8, 9년 전, 10년 전의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드디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등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의 기업들이 벌써 4개나 등장했고요. 대관적으로 이게 뭘까? 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거의 10년 동안 최근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합류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1,000조의 시가총액이 주는 메시지는 최근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현상이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번째로는 전혀 우리가 이들 기업이 뭐를 갖고 있지? 수많은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자본, 그리고 수많은 토지를 기초로 이 시가총액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의심 속에서 우리는 다른 그런 기존 세 가지 질서 위에 또 다른 뭔가를 기초로 이들 기업이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게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이들 기업들은 과거에 승자 저주,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한계의 생산성이 체감되는 기업의 질서가 아닌 승자 독식의 세상 속에 일궈진 시가총액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면서 이 현상에 대한 뒷단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행을 할 때 평면의 세상에서는 뭔가 여행의 가이드, 나침반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서남북이라는 좌표 값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길을 걸었는데요. 저는 공간, 평면을 지난 공간의 세상이 되게 되면 나침반이 아닌, 나침반은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하고 아마도 GPS라는 3차원의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현재 자본시장 또는 주식시장에서도 아마도 이런 질서값, 이런 나침반을 대체하는 뭔가 다른 질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은 우리는 나침반을 버리고 효용을 다한 나침반을 버리고 새로운 도구 GPS를 장착해야지 드디어 세상을 함께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평면에서는 사실 X축과 Y축, 그렇죠, 경도와 위도만 봤으면 되는데 공간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이제 고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GPS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재무제표, 우리 투자의 세계에서 이걸 원용해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의 세계는 그동안 세 가지 기초 위에서 모든 설명이 됐습니다. 노동력, 그렇죠,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지급했죠? 인건비를 지급했죠. 두 번째는 땅을 기초로 우리는 땅을 획득해서 땅을 소유하면서 렌트비를 지급하면서 가치를 만들었죠. 세 번째 생산 요소로서는 자본이었죠. 돈을 우리는 빌림으로써 돈에 대한 소유자로부터 이자나 배당을 주면서 우리는 수천만 년 동안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나침판의 세계가 아니었는가. 라는 속에서 그런데 이런 나침반의 세계는 이제 사라지면서 서서히 새로운 것 바로 공간의 질서 속에서의 네 번째 생산 요소 아마도 제가 주목하는 오늘 주제죠. 사실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또는 새로운 땅, 새로운 토지 네 번째 생산 요소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과 다른 속성 컷을 갖진 아마도 그 네 번째 생산 요소가 아마도 GPS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여기에 주목하냐면 새로운 땅이라고 얘기했죠. 기존 3대 생산 요소 속에 기존 땅은 바로 고정석, 움직일 수 없는데 이런 땅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네 번째 생산 요소로 규정한 이 새로운 땅은 움직일 수 있다. 이동성이라는 거죠. 다르죠. 새로운 기존 땅은 폐쇄적. 우리 뭐 서울특별시 무승구 뭐 영동푸라는 폐쇄적인 공간을 활용하지만은 이 땅은 카카오톡 뭐 외국에서도 우리는 이 개방성을 기초로 우리 모든 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쇄성인 대신에 새로운 땅 네 번째 생산 요소는 개방성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기존 땅 우리 토지는 소유 우리 삶으로서 그러니까 원가를 지불함으로써 소유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땅은 새로운 땅은 소유를 기초로 하지 않고 활용을 기초로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 땅은 이제 생산성이 서서히 수확량이 들게 되면 체감이 되는데 이 새로운 땅은 아마도 생산성이 체증되는 그래서 승자 독식을 만드는 구조 속에서 방금 우리가 모두 목격했던 역사적으로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시가총액 천조의 역사를 몇 개 기업들이 우죽순처럼 2010년에 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게 뭘까 대관적으로 왜 승자 그 독식의 세상이 될까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조금 저는 이제 메칼프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이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은 가입자의 고객의 자승에 비례한다는 법칙인데요. 고객이 이제 100명 있을 때는 100명의 자승, 10,000개의 네트워크가 등장하는데 선이죠. 가치선이죠. 또 100명, B라는 회사가 10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도 10,000개의 가치선이 등장합니다. N의 자승이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이 두 개 기업이 합병이 된다. 그럼 200명의 가입자가 생기죠. 200명의 자승은 바로 4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명 따로 있는 것보다 100명이 합쳐졌을 때 결국은 더 높은 네트워크 가치, 바로 4만 명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현상이 기존 땅, 그러니까 3대 생산 요소를 기초로 한 그런 생산 요소에서는 목격될 수 없는 현상인데 이런 새로운 생산 요소를 기초로 한 활용의 세상을 기초로 한 새로운 땅에서는 아마도 이런 네트워크와 N의 자승이 되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게 승자 독식의 현상을 만드는 질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하죠.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최근에 그 4개 기업에 대해서 야 너무 비싸지 않아? 그때도 너무 PBR 10, 20, 30이 를 주고 주주로 참여하는 게 진짜 가치일까? 라는 반문 속에서 10년을 지났고요. 그렇죠? 지금 또한 이 기업과 함께 해야 돼? 함께 해도 돼? 아니면 기존 주주라면 지금 벗어나야 돼? 라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놓여 있는 게 최근의 상황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생산 요소를 주목하고 해석하고 그걸 기초로 과거 10년의 역사가 형성됐다는 이면 속에서 궁극적인 질문은 아마도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기업들과 앞으로 해야 돼? 아니면 헤어져야 돼? 즉 기존 주주라면 저들 기업의 주주라면 저들 기업의 주식을 계속 투자해야 돼? 아니면 팔고 나와야 돼? 또는 저런 기업들과 함께하지 않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저 기업들과 여전히 앞으로 주식을 사야 돼? 아니면 그냥 안 사야 되라는 그런 관점의 싸움이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로서는 그러면 이들 시가총액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들 4개 기업 또는 그런 네 번째 생산 요소를 기초로
승자 독식의 세상에 엮여 있는 이들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관점의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관절 현재 시점에 그 투자자로 합류한다는 의미는 미래 시점에 일정한 기대 이익을 담고 있어야겠죠. 지금 사면 시가총액 지금 1,000조인데 미래 시가총액 2,000조, 3,000조 될까? 아니면 지금 시가총액 1,000조인데 앞으로 500조 원이 될까라는 싸움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몇 가지를 안다면 저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현재 이 회사의 PER, 그렇죠? 현재 PER을 알고 어떤 이들 기업의 그 성숙기 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들은 결국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사이클을 갖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물질 섬유색이 존재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아마도 태어나고 죽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아마도 기업들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성숙기 때 그들 기업의 PER을 알게 되고 지금 현재 PER을 안다면 우리는 얼충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그 기대 이익이 있겠다는 생각을 잠정적으로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PR이 10이다. 근데 미래 PR, 그 성숙기 때의 장기적, 잠재적, 균형적 PR이 30이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어떤 특정 기업이 현재 특정 A라는 기업이 현재 PR이 10이고 장기적, 그러니까 성숙기 때예요. 장기적, 균형적, 잠재적 PR이 30이라면 다른 게 변동이 없다면 우리는 주가의 상승은 3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그래야지 3배가 올라야지 PR이 30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PR은 우리는 벌써 알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PR은. 그리고 미래 성숙대 PR을 우리는 추정해야 된다라는 첫째의 우리 질문. 미래 PR을 추정하는 것. 그런데 지금 현재 A라는 기업에 대해서 PR을 10에서 미래 PR을 30으로 추정해서 그럼 3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또는 현재 PR이 30인데 미래 PR이 10이다 하면 3분의 1로 주가가 하락해야 되겠죠. 이런 전제 속에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추정의 몫은 이거죠. 사실은 현재 그 PR이 90인데 미래 PR이 40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주가는 당연히 하락해야 되고 근데 이익이 는다면 지금보다 이익이 만약에 는다면 결국은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기대 수익은 현재 PR로 미래의 PR을 나눠서 그리고 현재 그 이익 규모 대비 잠재적 이익 규모를 추정한다면 우리는 현재 이들 현재 4개 기업들 또는 다른 우리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관련 기업들 또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속에서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과거에 2010년, 2011년, 2010년대 초반에는 PR이 1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PR 약 30을 부여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같은 기업인데 PR 30을 부여받지?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특정 이익에 대해서 부여할 프리미엄률로서 PR에 대한 주동적 부여는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플이 만약에 기존처럼 스마트폰만 판매하는 하드웨어적 회사라면 저는 PR 10 정도 또는 15 정도가 균형점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아이튠스 또는 앱스토어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기초로 회사가 변모하면서 투자가들은 PR 10 내지 15에서 현재 30으로 부여했지 않느냐. 그만큼 PR은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크게는 3가지 전점에서 PR의 그 능동적 부여된 키값이 있다고 보죠. 하나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가 PR이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익 단기 순이익이라는 이익이 나오게 되면 그 이익으로부터 우리는 그 영업 현금 흐름을 산출할 수 있고요. 영업 현금 흐름으로부터 돈이 생기게 되면 현재 이익 또는 미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을 하죠.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업마다 다르지만은 자본적 지출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기업이 영업 현금이 100이다 했을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70% 정도가 재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 그러면 사실 이익 중에 약 30%만 주주한테 귀속되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으로 지금 인정할 수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영업 현금 흐름부터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한 20%만 할 경우 훨씬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가 좀 더 높은 프리미엄률 PER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이 아닌 기업보다 피어를 분명히 더 많이 부여받겠죠. 또 세 번째로는 그 국내 또는 그 폐쇄적인 특정 국가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보다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좀 더 높은 PR을 부여받겠죠. 이러한 몇 가지 그 기초값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 그리고 수렴적 PR을 계산한다면 현재 어제 뭐 5% 뭐 4%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에 대한 대충 예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현재 미국의 그 P&G라든가 맥도날드 같은 그 성숙기 산업 소비재죠. 괜찮은 PR을 부여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그들 기업들의 PR이 보통 25에서 30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장기적 수렴적 균형적 PR의 소비재 기업이 보통 25에서 30에 형성돼 있는데 현재 우리 주목을 받고 있는 통신이라든가 페이스북, 뭐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도 거의 유사한 PER 30을 부여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아마도 저런 그 맥도날드, P&G보다도 현재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네 번째 생산 주수를 기초로 움직이는 소셜 플랫폼 기업이 저들 기업보다 그러니까 P&G나 맥도날드보다 PR이 낮아야 될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될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PR이 낮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현재 PR은 다른 기업들의 PR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전제 속에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이 성숙기 때까지 가는 그러니까 5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 현재 이익보다 몇 배 늘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만약에 저들 기업마다 다 다른 이익 규모를 창출하겠죠. 현재 10조인데 미래 성숙기 때 이익이 30조다 하면 3배 이익 창출 능력이 있고요. 그러면 PR이 3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재 PR은 높지 않다는 전제 속에서 미래에 이익 규모를 추정한다면 미래 이익 규모의 증분만큼은 아마도 기대 수익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속에서 미래 기업 이익의 추정값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잠재 수요 또는 그 시장의 그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우리가 참고로 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PR이 75네요. 아마도 투자가들은 아마존의 시장 침투 여력을 굉장히 높게 보면서 현재 이익보다 미래 이익이 한 3배 정도 늘게 되면 PR은 25에 수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소매 시장에서 전자상거래의 소매 유통 시장에서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침투율이 보통 16% 혹자마다 16, 19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쪽에서 아마존의 PR을 높게 주고 있는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저 회사에 대한 현재 하드웨어 기초가 현재 서비스 매출 얼마나 희석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전환 비용을 계속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그 나침판이 아닌 GPS 무장한 그러니까 과거에 그 평면적 관점에서의 나침판이 있으면 아주 쉽게 영위할 수 있었는데 네 번째 생산조의 등장을 통하여 GPS라는 새로운 그
구도, 도구를 장착하지 않으면 늘 10년 전에도 그렇다시피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들 기업을 보면서 그냥 방관자적으로 피동자 입장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전히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생성되기 시작한 네 번째 생산 요소는 아주 중요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이자 가치 분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더더욱 계속 강조하는 게 제가 10년 때부터 10년 전부터 제가 네 번째 생산에 주목하자.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미래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만 10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럼 뭐가 이런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네 번째 생산 요소에서 혁신이 이루어질까? 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런 하드웨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혁신의 주동기였다면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의 기초 위에서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 통신. 앞으로는 저는 이들 기업의 기초 속에서 플랫폼의 기초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지금 거래되고 있고 쌓이고 있고 튜닝되고 있고 완성을 더하면서 저는 데이터를 기초로 데이터를 먹잇감으로 하는 인공지능 산업이 각 산업에 침투하면서 저는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카카오,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테슬라도 사실은 빅데이터를 기초로 혁신적 DNA가 작동하는 그런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삶 속에서 이런 엄청난 데이터의 어떤 양과 질이 어떤 기업과 어떤 산업에 어떻게 투영될지가 미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값이 되고 그들 기업을 눈여겨보면서 진정한 투자자가 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좀 모아서 이제 질문을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제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어떤 기존의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굉장히 각인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좀 회장님께서 이제 주목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방금 말씀했다시피 이런 새로운 생산 요소를 기초로 한 혁신은 초기에는 1단계에서는 이런 하드웨어 혁신 값이었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아마도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이었다면 앞으로는 초기 아마도 빅데이터를 기초로 인공지능의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항상 세상을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캐치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삶 속에서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지갑이죠.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면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이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면 가치가 발동하고 가치가 발동하면 결국은 주가가 만들어진다. 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지갑을 주목하면서 첫째가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항상 늘 주목하죠. 인프라스트럭처 속에서 사실은 혁신이 잉태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바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죠.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원자력이라든가 석탄 화력 발전소 또는 LNG 발전소의 에너지 대체제가 아니고 저는 수소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인프라로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는 설비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풍력발전소라든가 태양광이 설비가 되면은 문제는 원가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항상 100% 가동률을 염두에 둔 전력이 생산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두 번째, 항상 100%에 대한 가동을 보이게 되면 풍력의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 때 생산량이 많이 늘고 또 태양광은 햇볕이 좋을 때 생산량이 많죠. 그때는 항상 잉여 전력이 생기고 이런 잉여 전력은 버리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전력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물을
수소 분해하면 결국은 아니 물로 전기 분해하면 이제 수소를 우리는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궁극의 에너지를 저는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그걸 기초로 하는 에너지 혁명이 우리 이 미래의 새로운 혁명적 혁신을 만들어낼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뭐 수소차,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현재는 그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그 탄소 에너지 시대였죠. 이게 현재 그 전기 에너지라는 이제 전기차 시대죠. 근데 결국 저는 이 부분이 경계기의 영역 같고 저는 미래에는 탄소가 거의 제로인 우리는 수소 에너지의 세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수소 에너지가 하나의 그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고 한 손에는 우리 그 전기불을 통해서 그 수소통을 가지고 있고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연료 전지가 있다면 저는 사실은 사실 이제 여러분 보시면 전기 에너지처럼 깨끗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고체 에너지를 사용했어요. 바로 그 나무, 석탄. 그러면서 서서히 액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요. 원유, 개솔린. 그 다음부터 기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이런 전환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국적으로는 전기 에너지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수소 에너지와 연료전지의 결합은 아마도 전기 에너지라는 단일 에너지로 바뀌면서 세상을 이끌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강연에서 좀 이제 해외 기업,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말씀하셨던 그런 혁신적인 분야를 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없을까요? 글쎄 일단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있고요. 뭐 거의 여러분 삶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수소 에너지 쪽에서는 하나는 수소 획득의 문제이고 하나는 획득된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바꿀 것이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연료전지 시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연료전지 시장은 벌써 한국에도 몇 개 기업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연료전지 시장이 굉장히 큰 걸로 주목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 산업에서 산업의 크기로 봐서는 자동차 시장 산업 크기가 약 3,500조입니다. 반도체가 한 550조에서 메모리 비모리 합쳐서 연간 550조에서 600조 원 수준의 시장 크기를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핸드폰 시장이 아마도 500조 원 시장 연간. 근데 배터리 우리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 5년 후에도 150조 원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배터리 시장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 메이저. 그래서 저는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연료전지 시장은 그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료전지라는 것은 사실 그 자동차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우리가 LPG 가스통에 가스레인지 넣으면 우리는 불이 나오잖아요. 이 LPG가. 근데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통에 연료전지 있으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연료전지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집에서도 필요하고 자동차에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드론에도 필요하고 모든 동력 장치에는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시장은 방금 했던 반도체 시장이 600조 원, 핸드폰 시장이 500조 원, 자동 시장이 3,500조 원 시장, 배터리 시장이 5년 후에 지금이 아니고 5년 후에도 약 15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면 연료전지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그 메이저가 되는 기업들에 주목한다면 또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한국에 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쪽에서 혁신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분야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올해는 좀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증시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좀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빠지고 있고 또 그래서 어떤 증시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이제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연초부터 우리 동학개미 젊은 투자가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시장 참여해서 그동안 우리 피부에 주식해서는 안 돼. 그리고 펀드해서는 안 되라는 그 주식 필패 문화를 아주 멋지게 극복했는데 아마도 그 극복의 기저에는 과거 투자는 항상 인기 있을 때, 좋을 때, 올랐을 때 항상 시장에 와서 결국은 떨어질 때 시장에서 떠나는 그런 게 반복적인 상황이 한 30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필패 문화로 만들어졌는데 금년의 역사적 처음 저는 쌀 때, 뭐 모든 사람이 금 사재기 할 때, 모든 사람이 달러 살 때, 모든 사람이 슈퍼에서 물건 사재기 할 때 오히려 우리 그 투자가들은 아주 싼 값에 주식을 삼으로써 필패가 아니구나 이게 그런 그 학습 효과를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속에서 그 용기에 대한 대가 마치 능력이 아닌데 그 시장의 급등에 따른 그런 상승을 혹시 과신한 양 주식 너무 쉽게 판단하면서 그런 잘못된 투자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성공 투자의 필수 조건 좋은 기업을 이 싸게 그릇 사라라는 점에서 두 번째의 조건은 갖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기업을 사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고요. 지금부터는 좋은 기업을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없으면 그 펀드를 사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서서히 우리 그 투자가들이 자기 노후를 책임질 연금 시장에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개인이라면 세 가지 연금을 들죠. 국민연금.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 세 번째는 개인연금을 듭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실제로 들고 있어요. 그런 연금 시장을 자기 돈이니까 열어볼 것이고 내 연금이 어디 있지? 라고 보게 되면 연금 자산 거의 다가 확정 금리형 상품으로 거의 다가 지금 배분돼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주식이라는 세상을 이제 눈을 뜨면서 아마도 연금 시장 자기가 불입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자산 구성 속에서 왜 주식으로 운용이 안 되고 있지? 라는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저는 두 번째 그 동학개미 두 번째 한국의 그 멋진 자산 배분이 이루어질 걸로 보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접 투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운이 아닌 좋은 기업과 함께 해야 되고 인기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그 펀드 이거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속에서 자기 돈이 진짜 잘 지금은 현재 전 자산 그러니까 개인연금이 지금 통계하면 126조, 그 퇴직연금 누적 잔액이 아마도 220조, 총 360조 원 시장에서 약 4% 미만이 주식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채권과 예금으로 돼 있죠. 아마도 그런 자산의 능동적 배분은 저희들은 그 미래 여러분의 그 돈을 책임질 자산 그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그 투자 문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이런 직접 투자의 붐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기인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선 좀 이렇게 뭐 펀드나 연금을 통해서 정말 이제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최근 어쨌든 그렇게 직접 투자 붐이 일고 나서 이제 공모 펀드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됐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공모 펀드가 그만큼 어쨌든 투자자들의 기대를 좀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좀 자금이 빠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좀 이제 타개할 만한 뭐 투자법이라든가 아니면 업계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글쎄 사실 그 공모 펀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지금도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공모 펀드의 존재 이유는 너무 지혜로운 수단입니다. 사실 단돈 10,000원, 단돈 10만 원으로 그 펀드에 있는 모든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사실 방금 제가 저런 기업들 그러니까 저 세상 위대한 기업들의 주주가 되는 것은 당연한 저는 그 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한 주식이 100만 원, 수십만 원인데, 근데 저는 한 개 기업만 사는 게 아니고 돈 10,000원으로 어떤 특정 펀드를 든다면 그 펀드에 있는 모든 종목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위대한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모 펀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다만 하는 방법에서 지금까지는
인기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저희 같은 운용사들이 인기 있는 펀드만 만들고 판매사들 인기 있는 펀드만 팔고 우리 고객들은 인기 있는 펀드만 찾아다니는 구조였지 않느냐. 아마도 이게 필패 문화를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좋은 펀드를 찾아다닐 수 있는 노력을 좋은 펀드 그리고 좋은 판매사들은 좋은 펀드를 팔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고객들은 좋은 펀드를 찾아다녀야 된다. 그래서 인기에서 좋은 곳으로 이 관점이 바뀌면 저는 충분한 기회가 있고 특히 이 연금 시장은 어쨌든 공모펀드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가서 지금까지는 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라는 연금 사업자가 자기들이 구색이 맞는 펀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구색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회사한테 갖다 주죠. 그걸 사업장이라는데요. 그 회사 갖다 주면 직원들은 그 내에서만 펀드를 가입하는 구조였어요. 그걸 저는 하방식 연금 유통 구조인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좋은 펀드 갖다 달라. 왜 주식만 왜 예금과 채권만 갖다 놓냐? 우리 회사 좋은 주식형 펀드 갖다 주세요. 라는 당당한 요구 권리니까 사업장한테 요구하면 이 사업장은 연금 사업자, 은행 증권사들로 하여금 좋은 펀드 갖다 주세요. 우리 직원들 위해서. 그런 그 하방식 유통구조에서 상방식 유통구조로 바뀌면 저는 또 다른 그 하나의 그 사건, 사실 한국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가계 자산은 전부 다 부동산 편중돼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연금 자산은 비주식형 자산으로 편중돼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그 동학개미의 그 실질적 성공담이 이들 자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야로 어떤 이제 혁신, 수소 에너지 이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그런 펀드 쪽에서도 그런 섹터가 조금 더 유명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회사마다 다르겠죠. 사실 우리 펀드도 공모펀드도 있고 우리가 사모펀드도 있고요. 또는 그 시장을 따라가는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가 있고 저희처럼 그 시장 평균보다는 시장 평균이 있을 때 평균 이상과 이하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 평균이 있다는 소리는 평균 이상과 이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 이상을 골라내는 액티브 펀드가 있고요. 또 액티브 펀드에서도 미래 이 기업이 좋을 것 같다. 미래.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 정성적 가치, 수익 가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액티브 펀드가 있고 또 다른 면은 아니야. 나는 그걸 몰라. 나는 그걸 모르고 지금 현재 그 자산 가치 대비 현재의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너무 싸다. 그래서 현재적 가치 저는 확인된 가치 또는 저는 양적 가치라는데요. 그런 쪽에 주목하는 펀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존재할 가치가 있다. 다만 그것을 이렇게 분산하는 것 이게 좋은 거라고 보고 저희 회사 펀드는 아마도 미래의 수익 가치 또는 미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가치를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미래 기업 환경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으로서 수소 에너지 또는 이런 빅데이터를 기초로 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담고 있고 어떤 또 펀드들은 그렇지 않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펀드들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다른 밸류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배분하면 저는 결국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좋은 기업, 좋은 펀드라면 오래 함께하라. 오래 함께하지 못한 억울함이 너무 커요. 우리 그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하죠. 피터 린치라는 월가 영웅인 마젤란 펀드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2,7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했어도 반절 이상의 투자가들이 그 펀드를 가입했던 반절 이상의 투자가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올랐을 때 샀던 거예요. 많이 올랐을 때 사고 떨어지면 팔고 나가고 또 올랐을 때 사고 떨어지면 팔고 나가고. 근데 좋은 펀드, 좋은 기업은 아무리 올랐어도 꼭대기 샀어도 결국은 먹게 돼 있거든요. 기다림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주식이 단기적으로 항상 변동성이 있는 상품이에요.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다만 좋은 기업이라면 이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이 변동성도 시간의 투자가 결국은 변동성을 없애는 것으로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좋은 기업과 좋은 펀드라는 전제 속에서 그렇다면 오래 함께하라. 그게 성공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제 펀드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섹터보다는 뭐 미국 펀드가 좋다, 뭐 중국 펀드가 좋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좀 국가 시장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영역을 넘나드는 GPS를 넘나드는 걸 움직이는 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아무래도 펀드를 투자할 때 어떤 뭐 국가에 투자하는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렇게 섹터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적합한 요즘 시대에 적합한 투자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 지역에도 투자해도 되고 섹터에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분산이 중요하죠. 뭐 지역 다만 너무 그 적은 그 섹터, 너무 적은 지역 펀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사실 시가총액이 큰 것은 변동성이 덜하죠. 그렇죠. 그 움직임이. 그래서 저는 그 아주 적은 나라 지역적 펀드도 아주 적은 나라에 투자는 상시 변동이 너무 크니까 좀 성가시죠.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런 섹터도 사실 아주 적은 것, 시장이 적은 것은 변동이 심하니까 시장 이왕이면 분산하고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좀 큰 규모 큰 쪽에 함께하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지금 언택트 이런 문화가 좀 이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지 좀 업계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강의를 뭐 자주는 안 나가지만은 이런 그 강의는 처음이에요. 앞에 청중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중 있으면 500명한테만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자산운용업도 펀드 유통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 연금 유통 과정은 은행 증권사의 사업자가 그 회사의 사업장한테 연금을 갖다 주고 또 사업장에 있는 연금 내에서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요. 펀드도 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죠. 저희들이 운용하죠. 그리고 이 연금을 간판, 그 판매사, 은행증권사가 갖다가 고객한테 전달하는 구조 속에서 최근 들어서 많은 운용사들이 저희 회사도 10월 26일 날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 펀드를 매입하는 펀드를 비대면으로 실명 계좌 개설을 하고 그리고 펀드를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10월 26일 며칠 전에 이제 오픈했거든요. 근데 참 놀랄만한 일은 그게 소비자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효용이 아니고 소비자가 밤에 퇴근했어도 우리 펀드 살 수 있어요. 기존 펀드는 은행이 문 열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못 샀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일요일, 토요일에도 펀드를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소비자 잉여 속에서 우리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언택 문화가 우리 삶의 습관 그리고 소비자 효용을 기초로 또 다른 가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값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많은 운용사들도 기존에는 그 좋은 펀드가 있어도 꼭 판매사를 설득해서 판매사가 설득당해도 또 고객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언택 문화를 통해서 이 펀드 유통 과정도 뭐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도 과거에는 증권사 가서 직원한테 요즘 주식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 주문 전화로 해서 샀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개별 기업을 다 알고 또 우리 손으로 하듯이 미래의 세상은 사실 대면을 통한 영업 행위보다는 비대면을 통한 영업 행위가 훨씬 더 하나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아마도 그런 게 소비자 잉여를 더 만들어내는 그래서 방금 저런 기업들과 함께하는 것은 지금의 세대가 아니고 지금 거품이다 뭐 아니다 이 문제가 떠나서 굉장히 큰 질서이다. 하나의 GPS로 보면 분명히 큰 길이라고 봅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께 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전부 너무너무 훌륭한 길이죠. 근데 진정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축, 위대한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돼서 함께 부자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길은 직접 투자로서
주식일 수도 있고 또는 간접 트러스트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좋은 기업과 함께하라. 그리고 그렇다면 오래 함께하라. 그리고 이왕이면 쌀 때 사라. 그리고 보충적으로 설명하면 분산 투자라. 이러면 저는 진정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면서 자본주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